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폭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이 모든 부담은 다 서민이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월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 대출 금리와 함께 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금감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감원장이 8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간 은행들의 폭리 수준을 제가 낱낱이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은행의 폭리가 있음으로써 국민들의 이 부담,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금리 인상과 예대금리 차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산정 운영이 모범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오른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대출금리 인상과 예대금리 차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우회적으로 은행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대 마진을 더 크게 보고자 예금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은행권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 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은행의 가상금리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불투명하죠.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한다면 소비자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합니다, 산출 방식을. 따라서 합리적이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 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면 서민들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될 수밖에 없고, 은행의 이자 폭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9년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 방안을 시일 내에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2019년 6월 달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린 이 차주의 신용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거나 상환 능력이 높아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해서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틀이 아직 잡혀지지 않아서 시행된 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것도 빠른 제도권이 완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은행권들이 대출 규제와 함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자 폭리와 함께 수익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의 이자 폭리가 시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대출 규제와 대출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티은행이 희망퇴직금으로 7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각 개인마다 7억이라는 퇴직금을 배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약 66%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퇴직금을 산정한 이유가 뭘까요, 과연? 역대 최고치의 은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높은 퇴직금을 산정을 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은행의 이자 폭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셔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대출금리 산정을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출금리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 중거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와 함께 플러스 가상금리, 그리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중거금리는 기준금리를 뜻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국공채와 함께 은행채 그리고 여러 가지 코픽스 8개 은행의 이제 시중금리죠. 이 금리 평균치를 산정해서 이 기준금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때 원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여기에 플러스 당연히 은행도 수익성이 나야 되죠. 기업, 하나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원가에 마진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진을 가상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 이 가상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냐? 여러 가지 은행권의 마진율과 함께 은행 직원들의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 가상금리가 높아져야지만 마진율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은행마다 가상금리 기준점이 지금 다 다르기도 하고 소비자는 은행이 어떻게 가상금리를 책정하고 산출하는 그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대금리, 이 소비자 차주, 돈을 빌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죠, 할인을. 그런데 이 우대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높아졌던 우대금리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중거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각 세계 각국이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나오기 이전에 이 달러의 유입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이 중거금리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이 가상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우대금리를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가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아져야지만 은행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대마진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대마진은 뭐가 될까요? 예대마진이 높아야지 당연히 좋겠죠. 수익성이, 마진이 많이 남아야 좋은 거죠. 따라서 이 예대마진은 이 대출금리를 높여야 되고 반대로 예적금에 대한 예금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대마진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금금리는 거의 1%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지금 대출금리가 약 3%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 예대금리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게 된 거죠. 약 11년 만에 이 예대마진율이 엄청나게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대출금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반면에 예금금리는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금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금액을 대출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금리를 높여서 예금액을 많이 들어와도 은행은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지 수익성이 난다라고 했죠. 이 예금액을 많이 받아도 이걸 대출로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금금리를 지금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예금금리는 계속적으로 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은행 이자의 폭리 수준입니다. 폭리. 그런데 여기에 가뜩이나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에 대한 이 총량 규제가 시행이 된 거죠. 이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진행됨으로써 이 대출금리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해 버린 겁니다. 우리 금리라는 건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돈의 값은 올라가듯이 이 금리 또한 같이 수급의 역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출 공급을 아예 딱 규제를 함으로써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폭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금리 인상이 돼버린다면 이 대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억압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로서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리니까 금리는 어떻게 해요? 더 튀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지금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지금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높아진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오히려 고소득, 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왜곡 현상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민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은행에 대한 폭리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은행권의 이자 폭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중거금리, 기준금리는 당연히 인상이 되겠지만 이 기준금리보다 마진율을 더 많이 책정을 해야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죠.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할인을 줄이면서 마진을 엄청나게 증폭시킨 겁니다. 이렇게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이유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예금금리 또한 대출금리보다 한없이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수익은 은행권이 다 가져가는 거다. 은행이 폭리가 되는 거다. 이에 반해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경제와 역행하면서 수요를 엄청나게 억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 많은데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대출에 대한 공급을 확 줄이니까 금리가 더 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민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 이 총량 증가율을 6%로 봤습니다. 내년이면 4%로 봐요. 4%. 가뜩이나 이 공급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되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요구권이 끝나시는 분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증가율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는 더 튀어오르게 된다. 그럼 이 모든 부담은 다 서민이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월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월세액을 높여야지만 임대인의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우리 서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